이런 대우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너무나 부족한 인건비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태국 근로자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태국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들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태국에서 공장, 철수 준비를 하는 등 태국과 더 많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기대기보다는 중국 기업들로 일어서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을 내쫓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이 처한 현실과 진실에 대해 모두 폭로하겠다며 한국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근로자가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파차이예요. 태국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동생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길거리 음식을 파시면서 우리 가족을 키우셨죠. 매일 새벽 3시면 어머니는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셨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 팟타이와 똠양꿍을 만들었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지만 월급은 고작 2,500바트 약 75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방콕의 높은 물가에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죠.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제 생활비를 겨우 맞추기도 힘들었어요. 특히 동생들의 대학 학비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작은 방 한 칸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도 월세가 빠듯했고 매일 야근을 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는 방콕 시내의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초과 근무 수당은 거의 없었어요. 점심시간도 30분 정도밖에 안 줬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야 했죠. 더 큰 회사로 이직을 시도해봤지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쉽지 않았어요. 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 탐이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어요. 깔끔한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달 377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탐이 보내주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탐은 경기도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기숙사도 제공받고 식사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 사람들의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본급에 야근 수당까지 더해서 3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계셨고 숙소도 제공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덕분에 병원비 걱정도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밤 퇴근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주말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도 다녔죠. 퇴근 후에는 피곤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요. 특히 한국의 공장에서 쓰는 용어들은 따로 노트에 정리해가면서 외웠죠.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상급도 따냈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낯선 나라로 가려고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은퇴 후 생활비도 걱정됐고 동생들의 미래도 책임져야 했죠. 한국 취업을 위한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밤에는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날들이 이어졌죠. 주말에는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번역하느라 바빴고 화상 면접 준비를 위해 한국식 면접 예절도 익혔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비자 발급 과정이었어요.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았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건강검진도 여러 번 받아야 했어요. 마침내 경기도의 한 전자부품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3년 계약의 월급은 기본급만 280만 원, 거기에 야근 수당과 주말 근무 수당까지 더하면 370만 원도 가능하다고 했죠. 기숙사는 무료였고 점심 식사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한 달 내내 우시면서 반대하셨죠. TV에서 봤던 한국의 추운 날씨 얘기를 하시면서 딸 하나를 멀리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밤마다 한국에 대해 검색하시는 걸 봤어요.
결국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약속했어요. 3년 동안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부모님 가게도 내드리고 동생들 학비도 내주겠다고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가 건네주신 솜땀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맛있는 솜땀을 다시 먹으려면 꼭 성공해서 돌아와야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어로 된 안내판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죠. 입국 심사대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처음 공장에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영하의 날씨에 후드티 하나 걸친 채로 공장 정문에 섰던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죠. 전날 밤엔 기숙사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6명이 한 방을 쓰는데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베트남 언니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는 그냥 혼자 폰만 보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전교육이라면서 보여주는 영상은 너무 빨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통역 선생님은 태국어도 서툴러서 더 힘들었죠. 작업복을 받고 안전화를 신으면서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작업 라인에 처음 섰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부품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데 어떤 걸 어떻게 조립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일하시는 박 언니가 천천히 알려주시긴 했지만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첫날에만 부품을 5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공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 문제였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땄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너무 달랐죠. 치구니 지근이 하는 말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 뿐이었고 빠른 작업 속도 때문에 실수할 때마다 반장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거 아니잖아. 라는 말은 이제 귀에 박혔죠. 특히 야간 근무가 힘들었어요. 태국에서는 해본 적 없는 3교대 근무라 몸이 적응하는데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데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감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라인이 멈춰서 큰일 날 뻔했죠. 그때 과장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다행히 같은 태국에서 온 솜차이 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솜차이 언니는 저보다 2년 먼저 와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죠. 도시락도 같이 싸와서 나눠 먹고 힘들 때마다 위로도 해줬어요. 언니 덕분에 다른 태국 친구들도 알게 됐고 주말마다 모여서 태국 음식도 해먹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도 커져갔어요. 매일 9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휴식 시간은 고작 1시간. 점심시간도 짧다고 느꼈죠. 특히 생산량 목표가 너무 높아서 쉴 틈도 없이 일해야 했어요. 동료들과 자주 투덜거렸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나 다른 공장은 이렇게 빡빡하지 않다더라.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SNS에 글도 올리고 작은 파업도 몇 번 했죠. 노조에 가입해서 시위도 하고 회사 앞에서 피켓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저희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일단 기숙사가 정말 좋았어요. 2인 1실의 침대, 책상은 물론이고 개인 사물함까지 있었죠. 냉난방도 완벽했고 온수는 24시간 나왔어요. 세탁실도 무료고 각 층마다 공용 주방이랑 휴게실도 있었어요. 다른 회사 기숙사는 6인실에 냉방도 안 되는데 하루 3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메뉴가 매일 다르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태국 음식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나왔죠. 다른 공장은 점심 한 끼 줘도 감지덕지한다던데 안전에도 정말 신경 썼어요. 모든 작업복과 안전장비를 회사에서 무상으로 줬고 매달 안전교육도 했죠. 작업장 온도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환기도 잘 됐어요. 의무실도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었고요. 급여 체계도 완벽했어요. 기본급의 초과 근무 수당은 무조건 1.5배, 주말 근무는 2배로 쳐줬죠. 명절에는 특별 보너스도 나왔어요. 월급도 매달 정확한 날짜에 입금됐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도 무료로 해줬어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에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도 하고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셨죠. 체육대회도 있고 회사 야유회도 1년에 2번이나 있었어요.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기본이고 퇴직금도 확실하게 보장됐어요. 휴가도 정해진 날짜만큼 꼭 써야 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추가 휴가도 받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으니까요.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삼성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거냐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파업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회사는 최선을 다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역시 삼성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다른 공장 다니는 친구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한국에 더 있고 싶어서 그냥 도망쳤대요.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번 돈으로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매일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갈 때면 생각해요. 하지만 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돼요. 동생 학비도 보내야 하고 아버지 수술비도 모아야 하고. 그래도 가끔은 방콕 길거리에서 어머니랑 노점을 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오늘도 퇴근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받은 알림 문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도네요. 체류기간 만료 90일 전입니다. 이제 3개월 후면 제 취업 비자가 끝나요.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사실 한국에 온 지 벌써 4년 10개월이에요. 처음엔 3년 계약이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줘서 2년을 더 있게 됐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태국 가족들한테 보내면서도 2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예요. 한국에서 5년을 일했는데 고작 2,400만 원.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지난주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2년 전에 귀국했던 제 친구 란차이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거예요. 란차이는 태국에 돌아가서 식당을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대요. 빚까지 져서 결국 관광비자로 한국에 다시 들어왔죠. 지금은 경기도 어딘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어제는 란차이를 만났어요. 수원역 근처 태국 식당에서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밝고 명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주 주위를 살피면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하더라고요. 란차이 말로는 지금 수원 지역에만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000명도 넘는데요. 다들 공장이나 식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기숙사 대신 고시원에서 살면서 단속을 피해 다닌대요. 무서운 건 마약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붙잡힌 사람, 길거리에서 불신검문 당해서 잡힌 사람. 모두 강제 추방되고 벌금도 엄청나대요. 게다가 지문도 찍히고 앞으로 한국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무서운 건 브로커예요. 란차이 말로는 처음에는 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대요. 하지만 막상 일하러 가보면 월급도 안 주고 여권을 빼앗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있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냥 참는데요. 방금 전까지 옆방에서 지내던 솜차이 언니가 짐을 싸서 나갔거든요. 저처럼 취업비자로 일하던 분이었는데 체류기간이 끝나가는데도 태국에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공장에서만 벌써 3명이 불법 체류자가 됐거든요. 한번 불법의 길로 들어서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비자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게 두려워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소식이 매일같이 들리거든요. 지난주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판매 조직을 운영하다 검거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태국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뉴스 때문에 저 같은 합법 체류자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경비원님께 가방 검사를 받았어요. 분명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의심하신 것 같았죠. 너무 모멸감이 들었지만 항의할 수도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인 동료들이 친근하게 대해줬는데 요즘은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아졌고 회식에도 잘 부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보고 너는 언제 불법 체류자 되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들은 불법을 선택한 걸까요? 저도 이곳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의 길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매달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도 내고 규칙도 지켜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일에 가담했대요. 한 장에 300만 원씩 받고. 그 돈이면 고향에서 작은 가게도 차릴 수 있는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요? 특히 마약 사건은 정말 심각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붙잡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비록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면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다짐해요. 난 절대로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을 거야. 떳떳하게 살 거야. 문제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태국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태국하면 관광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렸대요. 하지만 지금은 불법 체류자, 마약 범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태국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늘어날수록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태국 사람들의 기회도 줄어들 거예요. 이미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비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계속되면 결국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르죠. 그럼 저처럼 정직하게 살면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는 태국 대사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진 출국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미 태국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합법 체류자들은 더욱 성실하게 일하면서 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고 불법 체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희망을 갖고 살아요. 언젠가는 태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인들에게 신뢰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그래야 우리 태국의 미래가 밝아질 테니까요. 좋은 소식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2024년 11월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특별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시행한대요. 벌금도 없고 범칙금도 면제되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태국 사람들을 위한 정말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이 소식을 모두가 반겨요. 불법 체류를 고민하던 피핏 언니도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 떳떳하게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불법 체류를 권하던 브로커들도 이제는 찾아오지 않아요.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무조건 처벌하고 추방하기만 하는데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태국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 같아요. 태국 대사관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대사관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작했고 한국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도 실시한대요. 특히 반가운 소식은 방콕에 한태 기술교육원이 설립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미리 한국의 기술을 배우면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대요. 실제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친구 솜차이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기술로 태국에서 전자부품 가공 공장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는데 이제는 직원이 30명이나 된대요. 한국 회사들과 거래도 하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대요. 저희 회사도 변화하고 있어요. 야간 근무 수당을 20% 인상해주고 휴게실도 새로 만들어줬어요. 기숙사도 2인실로 개선되고 식단도 더 다양해졌죠.
무엇보다 기쁜 건 한국인 관리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진짜 동료처럼 대해주세요. 얼마 전에는 한때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생겼대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운 태국 청년들이 귀국 후에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금 지원도 해주고 경영 노하우도 가르쳐준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해요. 태국 정부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귀국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열고 창업 지원 대출도 해준대요. 특히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온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도 만들었어요. 이런 지원 덕분에 이제는 귀국이 두렵지만은 않아요. 우리 마을에도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작은 공장들을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일자리도 늘어나고 마을 경제도 좋아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우리 마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해요. 저도 곧 귀국하게 되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태국의 발전을 위해 쓰고 싶어요. 특히 우리 마을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그들도 언젠가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 회사들도 태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더 많아질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돼요. 가장 기쁜 건 우리 태국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법 체류보다는 정직하게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제는 태국 노동부 장관님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양국 간의 노동 협력을 더 강화하고 더 많은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거란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보물이 될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태국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테니까요. 저는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요.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분명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